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 교육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의 부정맥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삼진제약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오늘 열심히 강의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 직원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목은 심방세동 치료의 최신 지경과 4가지 노학의 비교입니다. 이 제약회사 직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 엘사반에 대해서 이 홍보, 마케팅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AFib의 버든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AFib은 알다시피 심방 박동수가 분당 400에서 600회 정도 굉장히 빨리 뛰면서 실질적으로는 심방이 거의 뛰지 않는 상태가 되죠. 심실은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가 되고요. AFib은 고령화 질환이기 때문에 이건 미국 데이터인데요. 60대에 2%, 그다음에 80대에는 한 9% 정도까지 나이 들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고 남자가 조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 시대로 바뀌어서 현재는 이제 더 이상 고령화 시대가 아니라 고령사회 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일컫는데 작년에 이미 저희가 14.9%로 이 고령 사회고요. 2017년 8월 기준으로 이미 고령 사회에는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AFib도 당연히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겠죠. 대부분의 AFib의 증가하는 포션은 70대와 8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2015년 기준으로는 AFib의 유병률이 1.5%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점점 증가를 하면 2050년, 60년에 달하면 이 유병률이 5%가 넘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을 정도로 앞으로 점점 증가할 질환이 이 심방세동 AFib이 되겠습니다.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냐? 사망률이 한 2배에서 2.5배 가까이 오르는데 그 이유는 가장 큰 것은 허혈성 뇌경색 때문이고요. 그 이외에도 심부전, 하트페일리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허혈성 뇌경색도 굉장히 후유증이 심한 뇌경색이 심하게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급사의 위험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얼만큼 심하게 오냐면 다른 이 뇌경색에 비해서 배드리든이 한 2배 정도 많고요. 한 달 모탈리티, 한 달 사망률도 한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단순한 뇌경색이 아니라 이 심방세동 연관된 뇌경색은 그 치명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해서 스트로크 프리벤션, 허혈성 뇌경색을 예방해야 하는데요. 와파린은 1989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스터디들에 걸쳐서 밝혀진 것은 뇌경색을 플라시보 대비 70%가량 줄여주는 굉장히 좋은 약이다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와파린은 INR이라고 해서 이 세라피틱 레인지를 맞추는데 피검사를 자주 해야 된다는 아주 번거로운 점이 있고요. 이 INR 수치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블리딩, 그 중에서도 뇌출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걱정이 많고 반면에 이 INR이 2보다 낮으면 제대로 스트로크 프리벤션을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 프리퀀트 모니터링을 자꾸 해야 되는데 게다가 또 음식 및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환자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에 제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컴플라이언스가 매우 떨어지고 이 임상 의사들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웠던 약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AFib 환자의 와파린 처방률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10년 동안 똑같습니다. 20%가 조금 안 되는 정도로 아주 이 처방을 꺼려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 대신에 사용됐던 것이 아스피린, 그 다음에 아마도 클로피도그렐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안티플레이트리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스피린 효과가 있냐? 효과 없다는 데이터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도 없는 데다가 블리딩 리스크를 비교해 보면 어떻냐? 요건 이제 스트로크 비교한 건데
에픽사반이랑 아스피린을 비교한 유명한 에버로스 트라이얼이라는 그런 연구인데,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것이 에픽사반 사용하는 것보다 스트로크가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에픽사반이 스트로크를 거의 50% 아래로 끌어낮출 정도로 약의 효과는 비교가 안 되고, 블리딩 측면에서도 통계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 노악을 두고 아스피린을 쓸 이유가 전혀 없어진 것을 보여준 연구가 바로 2011년 에버로스 트라이얼이고요. 듀얼 안티플레이트let에 대한 연구는 더 일찍 전에 끝났습니다. 2006년에 액티브 W 스터디인데, 와파린 사용하는 안티코아귤레이션 군과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한 듀얼 안티플레이트렛 군 비교해보면 듀얼 안티플레이트렛 군이 이벤트가 훨씬 많이 생깁니다. 이거 컴포지트 엔드포인트라서 스트로크, 블리딩 합친 건데 뭐 1.44배 정도 훨씬 더 많이 생기고요. 이거 좀 뜯어보면 스트로크가 더 많이 생기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와파린이 더 효과가 좋고 스트로크가 1.7배 많이 생기는데 블리딩도 더 많이 생깁니다. 이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지만 와파린 대비해서 듀얼 안티플레이트렛을 쓸 이유가 전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노악이 2009년에 다비가트라는 필두로 4개의 노악이 나왔고요. 이 RCT들도 4개가 통과가 되면서 이 사용량이 굉장히 늘었고, 특히 이 사용량 늘어나는데 가장 큰 이 핵심 이 사건은 2015년 7월에 있었던 급여 기준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노악의 이 기전은 다음과 같고, 이 팩터 10A 이니비터가 에픽사반, 리바록사반, 에독사반 세 종류고요. 다이렉트 스롬빈 이니비터가 다비가트란입니다. 이 4개를 통칭해서 넌 바이타민 K, 오랄, 안티코아귤런트, 노악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디케이션이 있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인디케이션은 AFib에 있어서의 스트로크 프리벤션이고, 저는 오늘 여기에 중점을 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악의 장점은 패스트 온셋, 프리딕터블 안티코아귤레이션, 대충 어느 정도 안티코아귤레이션 될 시 알 수 있다는 거고요. 드럭이나 풋과의 인터랙션이 좀 적은 편이고, INR 체크할 필요가 없다는 거. 도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심플리파이 돼 있고 픽스 돼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죠. 도즈 리덕션 크라이테리아에 맞춰서 스탠다드 도즈 쓰냐 리듀스드 도즈 쓰냐, 그거 2개만 결정해 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결국에는 이제 의료 비용도 줄고요. 퀄리티 오브 라이프도 늘어나고, 이 베네핏 리스크 비교해 봤을 때도 베네핏이 훨씬 큰 약이 바로 이 노악이 되겠습니다. 노악이 와파린 대비해서 뭐가 이렇게 좋냐? 대부분 좋은 거는 블리딩 쪽입니다. 헤모리직 스트로크 50%, 인트라크레니얼 헤모리지 50%. 둘 다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게 아주 획기적인 약이고요. 그래서 올코즈 모탈리티, 사망률도 한 10% 정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케믹 스트로크는 통계적으로는 차이는 없고요. 그래도 와파린보다는 조금 나은 편으로 되어 있고요. GI 블리딩이 많지 않냐고 좀 걱정하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건 이제 서구 데이터고요. 아시안에서는 GI 블리딩이 와파린 대비해서 늘어나는 노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 GI 블리딩도 와파린 대비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안에 있어서는 이런 약점조차도 없는 약이 이 노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안에서는 안티코아귤레이션 얼마나 많이 하냐? 이 뭐 유럽도 있고 북미도 있고 뭐 여러 지방들이 있는데 아시아가 제일 적습니다. 55% 정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2017년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고요. 요거 이제 가필드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이 시기에 따라서 안티코아귤레이션 어떻게 하냐 본 건데, 노악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노악이 늘어나면서 안티코아귤레이션 레이트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와파린의 사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어떻냐? 2012년에 부분급여 있었을 때 잠시 양이 늘었다가 플래투를 좀 이뤘다가 2015년 7월에 전면급여 되면서 아주 급격하게 지금 늘었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안티코아귤레이션 하는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체드 베스크 스코어 2점 이상 이 보험 급여가 됩니다. 왜 2점 이상이 됐냐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했을 때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스레시홀드, 즉 연간 뇌경색 발생률이 보통은 1%에서 2%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리스크는 있는 사람 안티코아귤레이션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고, 그 리스크 스코어가 1점인 경우에 1.3%, 2점인 경우에 2.2%니까 1점 또는 2점 정도의 환자를 안티코아귤레이션 해야 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0.1, 남자 0점, 여자 1점은 하지 마라. 남자 2점 이상, 여자 3점 이상은 반드시 해라. 클래스 1 인디케이션이고요. 남자 1점, 여자 2점이 좀 애매하죠.
이 2A 인디케이션 고려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의 레코멘데이션인데 그래서 국내는 2점 이상이 급여이기 때문에 비급여인 포션이 남자 1점입니다. 이게 아직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정보가 되겠고요. 국내 체드베스크 스코어 2점 이상인 환자는 2015년 기준에 AFib 환자의 10명에 8명 이상, 80% 이상은 다 체드베스크 스코어 2점 이상이니까 대부분은 다 안티코아귤레이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이드라인 살펴보면 이 체드베스크 2점 이상이면 또는 뭐 안티코아귤레이션 해야 되는 사람이면 와파린 쓰지 마라, 노악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악 is recommended in preference to a vitamin K antagonist 클래스 1A 인디케이션이 되고요. 안티플레이틀릿 세라피는 제가 앞서서도 베네핏이 없고 리스크만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가이드라인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클래스 3 인디케이션이죠. 사용하지 마라, 컨트라 인디케이션입니다. 그래서 AFib에 있어서는 더 이상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레를 쓰는 거는 더 이상 인정이 안 되고 노악 웬만하면 다 쓰는데 다음과 같은 환자에서는 not recommended, 쓰지 마라 돼 있습니다. 무슨 환자냐면 메카니컬 밸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moderate to severe MS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엔 밸브라 AFib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밸브라 AFib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밸브라 AFib라 그러면 뭐 AS, MR, 그러니까 다른 밸브의 리거지테이션이나 스테노시스가 꼭 포함된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악 쓰면 안 되는 인디케이션은 밸브 디지즈 중엔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두 개 말고는 나머지 경우에서는 다 노악 써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은 그럼 어떻게 됐냐? 아까 제가 공단 데이터로 이제 30%가 조금 넘은 지 얼마 안 된 안티코아귤레이션 레이트 보여드렸는데 대학병원에서는 체드베스크 스코어 2점 이상이면 안티코아귤레이션 거의 83%, 85% 이렇게 갑니다. 굉장히 높아졌고요. 지금은 90%가 넘는 수준이라 대학병원은 거의 세츄레이션 된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개원과 사용량 증가가 또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노악 간의 비교인데 이게 조금 이 직원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아주 나이브하게 말씀드리고요. 노악 4개인데 이 에픽사반이 이제 엘리키스, 오리지널 엘리키스고요. 삼진에서 엘사반 나왔고 사이즈 비교했는데 제가 뜨기로는 아주 약간 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크기는 뭐 그래도 다른 노악 대비해서 크진 않고 이 정도 사이즈인 것 같고요. 약값은 이 환자 부담금이 조제비 복약 지도를 제외해서 21,000원, 22,000원 이 정도 되는데 엘사반은 만원대, 좀 싸죠. 요 굉장히 또 강점이 되겠습니다. 조제비 복약 지도를 포함하면 몇천 원 조금 더 붙긴 할 겁니다. 4개의 노악은 아시다시피 프라닥사와 엘리키스, 엘사반은 BID가 되고요. 자렐토, 그 다음에 릭시아나는 QD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고 프라닥사는 BID 경쟁자인데 캡슐이고 GI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소화불량 또는 이 위염 이런 것들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의사들이 아무래도 환자의 컴플레인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은 시크리션이 레날 엘리미네이션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리바록사만 자렐톤 35%, 프라닥사가 레날 엘리미네이션이 제일 많고요. 이 엘리키스나 엘사반은 25%, 릭시아는 50%입니다. 이게 또 강점이 되는데 키드니 펑션 안 좋은 사람들한테 데이터가 좋게 나오죠. 그래서 이 에픽사반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징 스케줄은 에픽사반만 말씀드리면 스탠다드 도즈는 5mg BID가 되겠고요. 크레아틴 클리어런스가 30이 안 되면 2.5 BID로 줄여라. 그 다음에 80세 이상 60kg 이하 크레아틴이 1.5 이상 3개 중에 2개 만족하면 2.5로 줄여라. 보통은 요거 3개 중에 2개 만족하면 요 위에도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레아틴이 클리어런스가 좀 떨어지고 나이 많고 체격이 작은 사람들은 도주 리덕션을 해야 되는데 에픽사반은 도주 리덕션 크라이테리아가 모든 노악 중에 좀 제일 스트릭트합니다. 그만큼 함부로 도주 리덕션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이 도주 리덕션을 조금 너무 과하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주 리덕션은 약제에 따라 다르다는 점, 레날 임페어먼트를 제일 많이 본다는 점, 나이와 몸무게 좀 본다는 점. 그렇지만 노악마다 좀 다르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RCT 데이터는 에픽사반이 좋은 이유는 스트록 시스테믹 엠볼리즘에서도 제일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메이저 블리딩에서도 제일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장점이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나이 든 사람한테 데이터가 특히 좋은 게 에픽사반의 특징입니다. 나이 들면 스트로크도 많이 생기고 블리딩도 많이 생기고 ICH도 많이 생기고 모탈리티도 많이 나는데 그래도 나이 들어도 안티코아귤레이션 해야 네클리컬 베네핏이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고요. 이게 나이별로 나눈 겁니다. 4개의 노악의 이 RCT들을 가지고 메타 아날라이시스를 했는데 에피커시 엔드포인트인 스트로크 쪽을 보면 뭐 스트로크는 다 비슷하죠. 75세 이상이어도 이 와파린 대비해서 좋다. 대부분 좋거나 비슷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서도 이제 에픽사반이랑 이 다비가트라는 좋게 나오는데요. 블리딩 쪽 보면 어떻습니까? 75세 이상만 지금 따진 겁니다. 블리딩을 보면 월등히 좋게 나오는 게 요거 2개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에픽사반이 제일 좋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이 에독사반, 릭시아나 데이터는 조금 마진에 걸치고요. 이 리바록사반, 자렐토나 이 다비가트란 프라닥사 데이터는 통계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조금 블리딩이 늘어나는 그런 와파린 대비해서입니다. 트렌드를 보여서 나이 든 사람한테는 에픽사반을 쓰는 게 제일 좋겠구나. 그게 이제 에피컷이나 세이프티 측면 모두에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버로스 트라이얼이라고 이게 앞서도 소개드렸던 에픽사반과 아스피린 비교한 스터디인데 이거 보면 나이 들어도 에픽사반이랑 아스피린 비교해도 스트로크나 블리딩에 있어서 나이 든 사람도 차이 없게 나오는데 이게 서브 아날라이시스를 85세 기준으로 해보면 더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오는데요. 85세 이상 보면 아스피린군 대 에픽사반군 보면 스트로크도 10%밖에 안 생기고요. 블리딩도 놀랍게도 이 아스피린군이 6명, 2.9%였거든요. 에픽사반군 1명, 0.5%. 이 아스피린보다도 블리딩이 더 적게 나오거든요. 에픽사반이. 하자드레이시 0.17에 통계적으로 유의 있게 나왔어요. 그러면 85세 이상에서는 아스피린보다 에픽사반이 더 효과적이면서 안전하기까지 하다라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한테도 더 거침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약이 바로 이 에픽사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SC 엑스퍼트 컨센서스에서도 나이 들면 에픽사반 퍼스트 초이스로 써라. 대한부정맥학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퍼스트 초이스로 에픽사반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CKD인데 AP 판자 한 3분의 1이 있는데요. 이 CKD도 마찬가지 나이랑 똑같습니다. 크레아틴 클리어런스 떨어지면 이 스트로크도 잘 생기고 블리딩도 잘 생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제 메이저 블리딩만 따로 본 거거든요. 크레아틴 클리어런스 이 신장 기능 가지고 나눴더니 신장 기능이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 레이트가 GFR이 50보다 아래인 사람들만 따로 빼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에픽사반 데이터가 월등히 좋아요. 아까 그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에픽사반이 세이프하게 나온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에픽사반이 CKD, 이 콩팥 기능 안 좋은 사람한테도 굉장히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이다. 그래서 ESC 엑스퍼트 컨센서스에 역시 CKD에서는 에픽사반, 리바록사반, 에독사반인데 에픽사반만 스탠다드 도주 레코멘드 합니다. 도주 리덕션 할 필요도 없다. 나머지 2개는 도주 리덕션에서 써라. 퍼스트 초이스 중에 역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프레자일 페이션트라고 표현하는데 체격도 작고 키드니 펑션도 낮고 왠지 좀 쇠약해 보이고 약을 쓰면 블리딩이 걱정되는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안전하게 초이스해서 쓸 수 있는 약이라는 뜻이고요. 특히 콩팥 기능 엘리미네이션이 확실히 적은 것이 이런 영향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리얼월드 데이터는 이거는 참고로 좀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왜 리얼월드 데이터는 참고냐면 노악 대 노악 컴패리전을 할 수는 없으니까 노악 대 와파린 한 것들 쭉 보면 이 노악들이 비슷하게 나와요. 리바록사반 먼저 보시면 와파린이랑 비슷합니다. 이 세이프티 아웃컴입니다. 에피컷이 아웃컴은 대부분 노악이 와파린보다 비슷하거나 좀 나은 걸로 나오니까 에피컷은 안 봐도 되고요. 리얼월드에서는 이 세이프티 보면 리바록사반은 와파린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리바록사반은 그냥 와파린으로 생각하자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비슷하게 나오고요. 근데 다비가트라는 어떤가요? 걸치거나 좋거나. 그래서 다비가트라는 와파린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요. 에픽사반은 어떻습니까? 모든 스터디가 대부분 다 에픽사반이 더 좋은 쪽으로 나와서 에픽사반은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는 확실히 와파린보다는 안전하다 그렇게 나오는 게 특징이 되겠고 이 노악 대 노악 비교해보면 일단 리바록사반이랑 비교해보면 다비가트란도 그렇고 에픽사반도 그렇고 리바록사반보다 조금 더 안전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에픽사반 대 다비가트라는 리얼월드가 조금 부족한데
대부분 걸치긴 합니다. 걸치긴 하는데 에픽사반이 조금 좋은 쪽으로 나오는 트렌드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마 리얼월드 컴패리전은 다이렉트 컴패리전은 힘들지만 비슷하거나 에픽사반이 조금 안전하지 않냐. 보통 이런 쪽으로 좀 결론이 나는 그런 분위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코리안 데이터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에피컷이는 비슷, 세이프티는 에픽사반이 제일 좋은 걸로, 그 다음에 다비가트란, 그 다음에 리바록사반, 그 다음에 와파린 이렇게 나옵니다. 모탈리티 베네핏도 역시 비슷한 순서로 나와요. 그래서 에픽사반이 리얼월드에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건 한국 데이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윅포인트가 되겠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 이 직원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리듀스드 도즈를 너무 많이 쓰는 언더 도즈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도즈 또는 적합한 도즈 리덕션 크라이테리아에 맞춰서 도즈를 리덕션한 그런 사용은 이제 어프로프리에이트 도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온 레이블이라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스탠다드 도즈를 써야 되는데 리듀스드 도즈를 쓴 경우를 이제 언더 도즈라고 하고요. 리듀스드 도즈를 써야 되는데 스탠다드 도즈를 쓴 걸 오버 도즈라고 그러죠. 두 개를 합쳐서 오프레이블 유즈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오버 도즈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언더 도즈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언더 도즈가 너무 많습니다. 50% 이상이고. 근데 문제는 언더 도즈를 쓰는 게 검증이 안 된 게 에픽사반 데이터는 특히 500명도 채 안 되는 숫자만 RCT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 리듀스드 도즈 데이터도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언더 도즈를 쓰는 게 에비던스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 2017년에 야오가 냈던 재개 페이퍼가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회자되는데 언더도즈 한 사람들 중에 에픽사반이 특히 언더도즈 하면 안 좋다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에픽사반 언더도즈 하면 스트로크나 엠볼릭 이벤트가 많이 생기더라. 다른 노악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이벤트가 많이 생기더라. 그럼 이렇게 도즈 리덕션 했으면 블리딩이라도 줄어야 되는데 블리딩도 그렇게 줄거나 그러진 않더라. 물론 이 데이터는 RCT가 아니고 사람들이 에픽사반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취약한 사람들한테 에픽사반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스터디 디자인이긴 하지만 다른 노학들이 공격을 많이 하죠. 리듀스드 도즈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근데 사실 리듀스드 도즈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게 사실이고요. 우리나라 데이터는 어떻냐? 코리안 뭐 한 50에서 60 정도 이렇게 리듀스드 도즈 쓰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보여드리면 코드 AF 레지스트리라고 이 전국 18개 대학병원이 지금 모여가지고 노학 쓴 거 가지고 지금 분석을 여러 개를 해봤는데 이 온레이블 도즈는 한 63%고 오프레이블이 36.4%. 이제 오프레이블 언더도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프레이블 언더도즈가 36.4%나 되고요. 이 다비가트라는 두 도즈가 다 검증됐기 때문에 다비가트라는 오프레이블 도즈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리바록사반이랑 에픽사반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는 이 오프레이블 언더도즈가 되고요. 이 오프레이블 언더도즈가 그러니까 거의 한 리듀스드 도즈의 절반 이상은 다 오프레이블 언더도즈인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고요. 그다음에 다른 노학들을 말씀드리면 다비가트라는 이스케믹 스트로크에 있어서 확실히 강점이 있어서 이 신경과 선생님들이나 스트로크 한번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확실히 좀 강점이 있다.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아시안 데이터가 에픽사반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다비가트란이 제일 좋아요. 스트로크, 블리딩, 아시안에서 보면 릴라이 150mg, 이 다비가트란 150mg이거든요. 데이터가 제일 좋습니다. 에픽사반은 약간 걸치죠. 물론 이게 N수가 좀 적어서 걸치는 것도 있는데 스트로크의 이 두 가지에서 다 스페리어리티 보인 거는 다비가트란입니다. 알고는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라닥스 다비가트란의 장점은 안티도트가 있다는 거. 그게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GI 트러블이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BID인 것도 사실은 좀 단점이죠. 이건 에픽사반도 가지고 있는 단점입니다. 그리고 레날 익스크리션이 많아서 크레아틴 클리어런스 30 아래에서는 아예 못 쓴다. 다비가트란. 이것도 또 단점이 되겠죠. 다비가트란 장단이 아주 명확하고 단점이 너무 커서 이 사용량이 점점 줄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에독사반도 여기 색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에독사반의 약점입니다. 이건 뭐냐면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좋은 사람, 슈퍼노멀 레날 펑션을 가진 사람한테는 와파린보다 오히려 더 약하더라. 에독사반이 스트로크나 시스테믹 엠볼릭 이벤트가 더 많이 생기더라. 보통 이제 노악은 대부분 와파린이랑 비슷하거나 더 적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벤트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크레아틴 클리어런스 좋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FDA에서는 요거 가지고 이제 블랙 라벨을 먹었으니까 알고 계시고요.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고. 요건 이제 재작년에 저희 병원 유희태 선생이 낸 논문인데, 그러면 와파린이랑 비교하면 크레아틴 클리어런스 따라서 어떻냐. 60mg 스탠다드 도즈를 쓰면 그래도 트렌드가 뒤집히진 않아요. 근데 30mg를 쓰면 와파린 대비해서 이벤트가 많이 생깁니다. 이 에독사반, 릭시아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노멀 레날 펑션, 환자가 건장하고 키드니 펑션 좋고 체격 좋고 이런 사람을 에독사반 리듀스드 도즈 쓰면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데이터니까 요거 알고 계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리바록사반은 뭘 가지고 미냐면 최근에 이제 15mm 데이터가 나쁘지 않다 이런 거 가지고 좀 밀고, 또 하나는 이제 레날 아웃컴으로 밀어요. 레날 아웃컴은 사용하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게 와파린보다 덜하다 이렇게 좋게 나왔죠. 그렇죠? 다비가트란도 좋게 나왔어요. 근데 에픽사반이 약간 애매하게 나와서, 그래서 이건 이제 리바록사반이랑 에픽사반 비교한 건 아닌데 리바록사반이 이제 본인들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는 뭐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요런 거가 있고, 리바록사반의 최근 또 강점은 작년에 NEJM의 어파이어 스터디라고 AP PCI하고 1년 지난 사람들 또는 스테이블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인 사람들을 노악 모노 vs 노악 플러스 안티플레이틀 모노 이렇게 비교했더니 노악군이 이벤트가 더 적고 좋더라 이렇게 지금 나와서, 그래서 이 PCI 1년 후에 노악 모노로 쓰는 거에 있어서의 에비던스를 확보한 약이 리바록사반밖에 현재 없습니다. 그게 또 리바록사반의 장점이고, 단점은 블리딩이 많고 리얼 데이터가 별로 안 좋다는 거죠. 다른 노악에 비해서 아웃컴이 돋보이게 나오질 못하고 대부분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파린이랑 비슷한 약처럼 나오죠. 이렇게. 그게 단점입니다. 반면에 이제 에픽사반이나 다비가트라는 확실히 좀 좋게 나오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장단이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우구스투스 트라이얼이라고 에픽사반 가지고 작년에 논문 나왔는데 엄청 좋은 논문이죠. 왜냐하면 이 4개를 다 비교했으니까. 4개를 다 비교해서 정말로 와파린 대 에픽사반, 그 다음에 아스피린 쓰느냐 안 쓰느냐 가지고 비교한 너무 좋은 논문이고 좋은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PCI 환자 1년 이전에는 아우구스투스가 제일 좋은데 약점이 또 있습니다. 이 방금처럼 이 2x2로 4군 비교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장점인데, 이 랜덤을 조금 늦게 해가지고 이 PCI 후에 한 2주 정도 지나서 랜덤 한 것까지 포함시켰으니까요. 물론 평균 랜덤은 한 5, 6일 정도만 다 되긴 했지만 요것도 약점이고, 민 팔로업 듀레이션 6개월이에요. 요것도 좀 약점입니다. 요거 가지고 좀 걸고 넘어져요. 다른 노학들이 알고 계시면 좋고, 리바록사반 파이오니아 AF 스터디는 리바록사반 15mm 가지고 했는데 요거는 사실 국내에서 검증된 도주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20mm가 스탠다드라. 다른 노학들은 다 스트로크 프리벤션에 검증된 풀 도주, 스탠다드 도주를 썼는데 리바록사반은 리듀스드 도주를 쓴 것 때문에 이게 정말로 스트로크 프리벤션에 입증된 도주도 아닌데 PCI 환자한테 이렇게 써도 되냐라는 공격을 좀 받고요. 에독사반은 이제 엔트러스트 APCI라고 작년에 제일 마지막에 나왔는데 와파린군 대비해서 블리딩이 현저하게 다른 노학들은 다 줄었는데 여기는 그냥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통계적으로 차이 없게 나와서, 물론 뭐 하자 듀레이션 더 적지만, 그래서 통계적인 수페리어리티를 입증 못한 유일한 노학이에요. 그래서 PCI 데이터는 에독사반이 아주 만족스럽진 않게 나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건 APIP RFCA 데이터인데 이 리서키 다비가트란이고, 이건 이제 에픽사반, 이건 리바록사반, 이건 에독사반인데 리바록사반 데이터는 사실은 N수가 너무 적어요. 통계적인 의미는 별로 없고, 근데 이벤트가 제로죠. 그 다음에 다비가트란도 와파린군 대비해서 이벤트가 굉장히 줄었는데 에픽사반은 이벤트가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요거 좀 약점이에요. 근데 뭐 AP 어블레이션 하는 병원이나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건 뭐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 에독사반은 오히려 반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약점입니다. 그래서 PCI나 AP 어블레이션에 있어서는 에독사반이 썩 데이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고요. 이 APIP과 안티코아귤레이션 해야 되는 대상 APIP 환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대학병원은 거의 노악이 80% 이상까지 올랐고, 피보탈 RCT들 비교해보면 에픽사반만이 유일하게 양쪽 아웃컴에서 모두 수페리어리티를 입증한 그런 약입니다. 에픽사반은 특히 엘더리, CKD 등 프레자일 페이션트에 있어서 세이프티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많은 가이드라인이나 컨센서스에서 퍼스트 초이스로 레코멘드 되고 있고요. 이 피보탈 RCT들 간의 노악 투 노악 컴패리전은 안 되지만 리얼 월드 데이터들은 트렌드는 보통 이렇습니다. 에피컷은 비슷, 세이프티는 리바록 사반이 조금 제일 안 좋은 쪽으로 나오고 에픽 사반과 다비가트라는 비슷하거나 에픽 사반이 조금 나은 쪽으로 그렇게 나오고 에독 사반은 아직 리얼 월드 데이터가 좀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프레이블 언더도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온레이블 도즈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에픽 사반 2.5 BID는 데이터가 계속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좀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런 트렌드가 얼마 전에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레코멘드 할 때 그냥 웬만하면 5mm BID 스탠다드를 쓰라고 레코멘드 하는 게 맞는 그런 것 같고요. 각각의 노악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Q&A 간단하게 미리 받았던 질문 중에 한 3개 정도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노악의 QD 용법과 BID 용법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특징이 좀 다르긴 다르고 이 미복용과 과복용 시의 이 혈중 농도에 따른 영향, 이게 좀 제일 크죠. 이 QD 환자는 이 도즈를 하나 빼먹으면 그 다음 24시간 후에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약을 48시간 동안 안 먹게 되는 거고요. BID 환자는 도즈 하나를 빼먹어도 그 다음날 먹으니까 24시간 이내에는 복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노악이 대부분 용법은 달라도 이 하프라이프, 반감기는 거의 비슷한 약제가 대부분이라 4개가. 그래서 이 QD 용법이 미복용 시에는 확실히 혈중 농도에 손해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데이터상으로 이 한 번 빼먹었을 때 뭐 훨씬 더 블리딩, 뭐 스트로크 이런 것들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이런 데이터는 아직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만 이 피지션들이 생각하기에는 미복용 시의 문제가 확실히 좀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단점은 아무래도 QD 용법이 환자가 약을 빼먹지 않고 복용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뭐 180알을 줬다라고 하면 150알 이상 먹을 확률을 얘기하자면 QD용법이 더 좋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단이 있는 것 같고요. 이 피지션들이나 환자들은 QD용법을 좀 더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원가에서 심방세동 감별 진단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진단 툴이나 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심전도로 진단하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심방세동이라는 게 발작적으로 잠깐 왔다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결국에는 이 컨티뉴어스 모니터링, 홀터 검사 같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개원가에선 그런 게 지금 없어서 사실 진단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 회사들에서 이 컨티뉴어스 모니터링, 이 뭐 패치라든지 워치라든지 뭐 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앞다투어 KFDA 다 승인을 받고 런칭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개원가에서 진단하는 게 훨씬 더 좀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악 수술이나 시술 관련 이 복용 중단과 재복용 시기 설명해 주셨는데 슬라이드 보고 설명드리고요. 노악마다 조금 다른데 다비가트란만 조금 다르고요. 나머지 노악 3가지는 비슷합니다. 다비가트란은 레날 펑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레날 펑션 안 좋은 사람들 조금 오래 끊어야 된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에픽사반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 로우 리스크는 24시간, 하이 리스크는 48시간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이렇게 끊으시면 되고 이 시간은 라스트 도즈 업테이크로부터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내시경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 아침 드시고 오늘 저녁부터 안 드시면 그럼 내일 아침 되면 24시간 끄는 거거든요. 마지막 업테이크로부터. 그러니까 대부분은 전날 아침까지 드시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하이 리스크 수술이나 시술이 블리딩이 좀 많을 거다라고 생각되면 그 하루 더 전 아침까지만 드시고 끊어라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고 그러면 로우 리스크와 하이 리스크는 뭐가 있냐 이 하이 리스크 메이저 블리딩 리스크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라식, 앱도미날, 뭐 스파인 뭐 이런 쪽이고요. 메이저는 마이너가 사실은 더 많아요. 내시경 바이옵시 뭐 이런 것들 제일 많고 또 제일 많이 또 문의가 들어오는 게 치과 치료인데 치과는 하나에서 세 개까지의 발치는 약 안 끊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 따라 의견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약간씩 끊기를 원하는 게 대부분이라 이런 경우에도 역시 그냥 마이너 블리드 리스크랑 유사하게 전날 아침까지만 드셔라 이렇게 설명드리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Q&A는 일단 세 가지 여기까지였고요.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발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들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